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측의 종합변론과 함께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긴 결정할 시간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탄핵 여부를 가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이 시간이 되면 헌재에서 양측의 마지막 변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후 진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먼저 헌재가 이렇게 무제한 최후 진술로 정한 것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63조의 최종 의견 진술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탄핵 심판 절차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 소추위원, 이제 법사위원장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규정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재판장은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추위원 그리고 또 피청구인의 의견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다소 대통령 측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진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증인신문 관련해서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물론 양쪽에 똑같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하겠다고 미리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 실체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마지막에 대통령이 밝히는 이 최종 의견 진술이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렇게까지 먼저 나서서 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만족 그리고 또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제 증거가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진술이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이게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저희도 이후에 있었던 잡음에 대한 어떤 여론을 또 의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에 따라서 일단 최종 의견 진술 기회는 양측에 부여되고요. 그리고 재판장이 그 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되어서 사실상의 필리버스터처럼 운용이 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무제한이라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을 한 번에 좀 해소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절차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주말 동안 구치소에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면서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탄핵 위기에 놓인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최후 변론에 나서는 것도 헌정사 최초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탄핵 심판 절차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했고 또한 본인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입장도 개진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주말 동안에 직접 이 의견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발언을 최종 의견 진술을 할 경우에는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방송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고 또한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제 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분, 또한 사회적인 부분, 이 모든 요소가 다 섞여 있으면서 또한 각각의 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과연 마지막 헌재에서의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느냐, 또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발언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짐작입니다만 일단 개인의 명예를 좀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증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과 좀 배치되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증언들도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면서 증인들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았다, 또는 왜곡되었다, 또는 오염되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의도에 의해서 진실이 아닌 부분들을 진술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에 의해 따져봐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소속 정당도 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법적인 부분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즉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이런 야당의 어떤 폭거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러한 언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적으로는 아주 큰 의미가 부여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탄핵 절차에서 따지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과연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설령 야당이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또한 대통령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지막 부여된 이 중요한 시간을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의 언급까지도 함께 함으로써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세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역시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 있고 또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비상계엄 선포의 합법적인 요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런데 이거 역시 좀 마찬가지예요. 즉 그동안 부정선거 언급을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하면서 대통령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가능성, 부정선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파면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일 수밖에 그러니까 소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국회 측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말 다 해라. 네. 하지만 이미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재판관들이 이전에 생각해왔던 것을 바꾼다던가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면이 사실 형사재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당과 야당 간의 여러 정치적인 공방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고,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놓고 보자면은 예. 쟁점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만약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알아야 정확하게 법적인 의미를 알아야 지금까지 있었던 절차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파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응원한 발언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다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즉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어서 이제 직무로 복귀할 수 있었거든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게 중대하다고 판단되어서 결국은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또한 그게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는데 그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큼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강력한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여한 이 강한 신뢰와 신임을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임을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박탈해야 하는 어떤 이런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고 또한 그동안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들을 들은 것이고요. 그러한 증언과 기타 서증 등 증거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던졌던 질문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질문을 했다는 건 그만큼 핵심 쟁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재판관의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헌법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대단히 많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네, 또 많이 벌어져도 안 되는 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처음 이제 접하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좀 상당한 좀 법적인 호기심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증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경험 사실을 묻는 겁니다. 즉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경험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하고 증인이 증언을 하면 그걸 통해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증인 신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측이 이제 번갈아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호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증인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측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반대편에서는 상당히 좀 인신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들을 이어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실 실체 진실을 발견에 있어서 약간 좀 겉도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핵심을 물어보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차례 좀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좀 쌓아가는 경우도 있고 빌드업을 좀 이상한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기도 하죠. 양측에서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핵심을 좀 많이 찔렀습니다. 즉 어떤 증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서두부터 질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측의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한 이제 양측의 질문에 대해서 증인이 내놓은 증언을 토대로 해서 정말 확인해야 되는 부분,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이 증인의 증언의 어떤 가치가 좌우되는 핵심 사항들을 질문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러 명의 증인들, 16명의 증인이 이제 증언대에 섰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무엇을 물어봤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가만 쭉 모아봐도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탄핵 사건 결정문에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기재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변론에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해왔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보니까 이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 여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어쨌든 대통령 측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비상계엄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회를 방해했는가, 뭐 위원들을 그 끌어내라는 말이 있기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이거를 가장 집중했던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 함은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면
국회 활동의 방해를 의도하고 기타 여러 군인 등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국회 활동의 방해를 지시했고 또한 일부 시도가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판단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요소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 또는 국회의 병력이 진입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제로 지시를 했고 또한 그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실제로 관리했고 또한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형사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국회 해제 결의 후에 곧바로 병력의 해산이나 철수를 명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 변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명의 증인들에게 이 부분을 직접 물어서 확인을 했고요. 아마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나올 결정문에서도 상당한 부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었습니다. 그 증인으로 나온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한 건데요. 네.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냐 여부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어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곧 내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프레임에 쌓인 증인들이 잘못된 증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인지 알겠는데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반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었느냐 그리고 설령 그렇다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잘 준수하였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우리 법에 보면은요 국무회의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당시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였느냐 여부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여러 국무위원들이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증언을 들음으로써 판단의 자료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그 위법,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들 위법하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부작용들을 생각해서 만류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한 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적법했는가,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이거에 더 집중해서 본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여부는 조금 전에 살펴본 국회 활동 방해 또는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 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떨어진다. 네네. 왜냐하면 한번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진짜 실제 전시 상황이 벌어졌다. 또는 여러 국무위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교전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비상계엄 선포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절차를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 규정상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당시 12월 3일 그 당시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의 시급한 상황이었느냐, 또는 국무회의를 열지 못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많은 재판관들도 국무회의 절차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직접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선 그 10차 변론들의 뭐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 이제 수많은 유튜브나 온라인상에 이제 그런 영상 클립들이 올라온 걸 보면 재판관 중에서 유독 질문을 많이 한 재판관들, 김영두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 그러니까 문영배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4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증인들에게 따로 묻지는 않았었고요. 이거는 질문을 누가 할까 안 할까도 뭐 따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짐작이에요. 짐작인데요. 누구는 질문을 하고 누구는 묻지 않기로 미리 정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정한 건 아니다. 네네. 뭐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만약 다만 만약 그렇게 정했다면은 이 부분은 절차상 이제 시간을 이제 양측에게 증인 신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고 정말 매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재판관이 자신이 묻고 싶은 질문을 계속 물었다면은 사실 시간도 지연되고 또한 양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정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 나서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초반에 변호사께서 내일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 증인들에게는 재판관들이 별도로 질문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부정선거 의혹 여부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핵심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별개로 그리고 또 여당, 야당에 대한 지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별개로 또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생각과 별개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12월 3일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만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또한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만 이 사안에서 핵심은 아닙니다. 설령 부정선거로 볼 만한 여러 가지 단서가 존재하고 또한 대통령이 그렇게 의심을 했고 또한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안 돼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고 또한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증인들을 추가 신청했습니다만 또 채택이 안 됐거든요. 예. 또한 채택된 증인들의 관련해서도 양측의 질문만 이제 경청을 했고 직접 묻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결정에 있어서 어떤 흐름으로 결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어떤 짐작 굉장히 중요한 짐작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이제 그 손 변호사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사실 뭐 이걸 다 정한지 안 정한지 저희가 그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후에 있을 어떤 그 여론들이나 어떤 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성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도 국회 측도 2시간씩 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서로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어떤 비상계엄의 위법성 또 어쩔 수 없었던 뭐 당위성 같은 걸 얘기하겠지만 반대되게 주장하겠지만 이것도 크게 뭐 그때 고려하면 듣지 판단에 있어서 이거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네네.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그 예. 내일 네네. 변론할 최종 때 진술이요? 양측에서 네. 최종 진술할 때 예.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없어 보여요. 비중이 물론 없다. 직접 생중계는 아니지만 그 발언 자체가 이제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또 그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논쟁적인 사안들 그리고 또 정쟁과 관련된 사안들 또한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를 하는 분들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또 정치권에서도 또 계속해서 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가 되기도 하겠고요. 예.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영향이 큰 발언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사실 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않을 거다. 보여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최종 진술 전에 또 양측에서 2시간 동안 또 종합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공방을 또 펼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요. 네, 예. 입장을 펼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동안 나왔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만약에 새로운 주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장을 지금 내세운다면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해서 채택해서 신문할 수도 없어요. 지금 최종 정해진 거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물론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다 변론 종결하고 이제는 선고로 가겠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또는 누락된 중요 증인이 있어서 또는 그 증인이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서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다시 열고 큰 변수가 있을 예, 때. 그 후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 지금 이 절차를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들 중에 상당수를 이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을 설령 신청한다 하더라도 예. 절차가 더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큰 변수가 없다면 이제 내일 최종 변론을 마치게 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게 되는 건데 역대 탄핵 심판 사례들을 봤을 때 최종 변론 뒤에 선고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럼 이번 탄핵 심판도 그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해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2주 걸렸죠. 예. 14일 걸렸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예. 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런 절차들을 보면은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결정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사실 당시에 이 결정문을 보면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규정상 반대 의견, 즉 소수 의견을 밝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결정문에 담겨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어도 밝힐 수 없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바뀝니다. 소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이제 파면 결정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내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네. 나오고 그리고 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대한 각각의 또 보충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 2주 정도의 시간이면 굉장히 좀 충분하지 않겠느냐. 2주 최대 2주. 네네, 2주면 뭐 굉장히 충분하고요. 물론 반드시 2주 안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작업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증인 신문만 한 건 아니거든요. 기타 여러 증거들도 제출이 되고 채택이 됐고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됐고 그러한 증거들에 대한 검토 작업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증인 신문만 해서 증언만 들었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판단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면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이제 충실한 판단을 거쳐서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2주라는 시간은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2주면은 뭐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 또 보충 의견 네네. 등등까지 전부 다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완결된 결정문이 나오고 선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질문 좀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수요일에요.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결심 공판이 있는 건데 최종 변론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 검찰도 어떤 또 결심 공판을 할 것이 결심을 요청할 것인지 법정에다가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사실 형사 재판은 탄핵 심판 절차와 좀 상당히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즉 헌법 재판은 특히 탄핵 심판은 징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관련 문헌들을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이 준용이 되지만 헌법 재판의 성격에 이제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에게도 원래는 경험 사실을 물어봐야 되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의견을 물어봐요. 생각을 물어보고 예. 어떤 입장인지도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쉽게 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물어보면은 상대 측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하죠. 그런데 헌법재판의 어떤 상당히 큰 절차적인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반면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엄격한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또한 그렇게 엄격한 판단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을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얼마나 의미 있는 증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이미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판단을 거쳤고 그리고 또 항소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반전을 노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수세적인 부분에서 2심 판단이 나오는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